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재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제학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2024년 네. 경제 전망 예. 책 때문에 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023년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2023년 경제를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23년 경제를 먼저 내핍점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영어로는 이제 austerity.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 그런 느낌으로 인내할래 해가지고 내핍의 시대라고 설명했었고요. 23년 경제가 너무나 혹독하게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핍의 시대, 내핍점이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거의 다 지나놓고 보니까 어려운 해 맞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네, 어려운 해 맞고요. 왜냐하면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23년 그렇게 어려웠는데 24년 경제는 조금 더 어려워진다. 올해보다 24년이 안타깝지만 더 어렵다. 네.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2023년에 보면은 고금리, 예. 고물가, 네. 그다음에 저성장 이 세 가지 단어. 네. 물론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또 그 세 가지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물가가 언제쯤 내려갈 건지 네. 사실 모든 분들의 관심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고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같이 따라붙는 것이 또 고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제냐 예. 이제 계속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죠. 네. 교수님께서는 언제쯤에 예. 물가가 안정될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심 있는 건 금리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금리에 관심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자산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금리가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리가 궁금하신 것이고요.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 물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금리, 시장 이렇게 이 3박자로 여러분이 거시경제를 읽어 나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3년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누차 드려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22년부터 발생한 이 초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왔어요. 좀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금리 인하는 당연히 23년 연내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왔고 24년 연내에 금리 인하 있을까? 이 질문이 결국 물가 잡힐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24년 연내에도 이 고물가 기조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미국은 2%, 우리나라도 2%지만 2%라는 그 목표 물가를 상회한 채 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서 24년 연내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월별로 봤을 때는 24년 4분기 정도가 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월별로는 2%에 부합하게 혹은 2% 언더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 전쟁이 얼마나 확전되느냐. 확전되면 국제유가 높게는 $150까지도 갈 수 있어요. 배럴당.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물가에 대한 스탠스, 금리에 대한 스탠스는 다 바뀝니다. 네. 당연히 조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국지전으로 끝날 거라는 전제하에 물가를 전망해 본다면 24년 4분기 정도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정당해지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은 4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의견을 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은 24년 4분기 정도 미국을 기준으로 목표에 부합하게 올 수 있고 그 지점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한 차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많다면 2차례. 네.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을 주시기 전에 강조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디 실물 경제적인 현상과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정말 강하게 강조드립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미 2020년에 등장했었던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메시지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전달했던 메시지가 영어로 잠깐 표현해보면 The Gap Between Main Street and Wall Street. 형이상학적인 표현인데 Main Street은 Real Economy, 실물 경제입니다. Wall Street은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인데 이게 자본시장을 뜻해요. 실물 경제적인 현상과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대한 갭이 나타난다. 벌어지고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이토록 경제가 악화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뜨거웠거든요. 2022년에 실물 경제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22년 경제전망서의 그 점은 회의 귀점이에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리얼 이코노미 수준으로 돌아간다. 실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산시장, 자본시장 무너졌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무너졌어요. 23년 경제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경기 침체가 왔는데 자산시장 보세요.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반전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이 경기 침체 양상 속에서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이고 23년은 그거보다는 낮거든요. 계속 엇박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경기 침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곧 주가 침체, 그게 곧 부동산 침체라고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할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러면 왜 다른지. 그러면 실물 경제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더 가중되니까 힘들어질 것이고, 근데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의 모습은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가정하시고, 그걸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깔아보시고, 그리고 이 시장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미국 연준이 이제 11월 2일 기준금리 발표가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길을 쫑긋 세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5.5%의 기준금리에서 한 차례 더 올리느냐, 5.75%로 가느냐, 아니면 더 가지 않고 5.5%에 계속 맴돌고 유지시켜 나가느냐. 네.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의사결정인데 지금으로서는 인상하기 어렵다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한 그 결과는 바로 물가 지표인데 우리가 10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게 미국 PCE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미국 물가 지표가 10월 말일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근데 이 마지막 날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이 10월 물가가 아닙니다. 9월 물가입니다. 그럼 11월 2일 날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면 그 금리 인상의 효과는 11월 물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11월이 아니라 한 12월 정도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분이 물가에 적용되는 그 수순을 생각해보면 2개월 정도 격차가 나요. 그러면 11월 금리 인상한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지점은 그러면 1월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될 텐데 네. 그 1월 물가 상승률은 2월 정도, 2월 끝자락에나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게 시점적으로 격차가 많이 나니까 네.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지금까지 5.5%로 급하게 올려왔는데 그 결과 물가가 잡히는지 여부는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가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물가 상승률은 다시 예전으로 뭐 9.1% CPI 기준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물가 상승률은 지금 3, 4%대에서 끈적끈적하게 스티키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금리 인상한 그 효과가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한 가지. 네. 두 번째는 최근의 중동 불안이라든가 또 미국의 최근 셧다운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은 사실 이런 외재적 변수가 없었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시장금리니까. 근데 이런 기준금리 인상 아니었어도 자동적으로 시장금리가
자극돼서 다른 요인들로 자극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네. 이 효과도 또 작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하고요. 또 한편에는 뭐 물론 물가 잡는 일이 가장 최우선적인 FOMC 위원들의 고민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만 네. 경기가 매우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매우 괜찮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초과저축이에요. 네. 이 초과저축이 20년, 21년 동안에 특히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많이 늘리고 양적 완화 많이 하고 시중에 유동성 공급 많이 하고 그게 초과저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과저축이 있으니까 지금 실직 상태에서 예를 들면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네. 실업수당 같은 네. 것들. 네. 그러니까 당장 노동시장에 편입될 필요가 없어요. 초과저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노동시장에 편입하지 않아도 초과저축액을 활용해서 소비할 수 있고 네.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초과저축액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시점에는 노동시장 참여로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실업률이 다시 늘어난다든가 하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뚜렷하게 악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고용시장도 타이트하고 소매 판매도 잘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이런 요인마저 이제 끝나간다면 미국도 점차 경기 침체 상황에 진입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FOMC 위원들도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무시하고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좀 한 번 더 쉬어가거나 그 다음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미뤘을 때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서 그때는 기준금리 인사가 더 없는 그러니까 5.5%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경제 전망책 스태그플레이션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프롤로그를 봤어요. 네. 근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오르막 올라가 또 오르막이다. 예. 다 온 줄 알았는데 또 나왔다. 이게 뭐 시처럼 예.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예.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라고 이제 끝을 맺으셨잖아요. 네. 처음 말해서. 예. 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 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다 보니 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집도 아닌데 책의 시작부가 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명확하게 24년 경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23년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오르막길로 허덕거리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네. 이제 정상이면 되는 거거든요. 시원하게 내려오면 되는데 근데 또 오르막이 남아있는 기분 네. 그게 정말 힘든 거고 이렇게 장기 침체가 무서운 거예요. 한번 훅 털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식이면 좀 뭔가 의지를 갖고 가는데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이게 체력이 소진된 채 또 오르막을 만나는 그 기분이 드니까 그냥 역동성이 꺼져버리는 거죠. 예,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 강조해드린 것은 어렵다. 여러분 공포감 가지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대응하십시다. 준비된 날을 만드십시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께 위압감을 드리고 공포감을 드리고 그런 목적은 정말 일도 없고 제대로 알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얘기 속에서도 충분히 기회적인 측면이 그런 부분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힘들다는 느낌인데 네. 교수님께서 상흔점이라고 네. 또 이제 못을 네. 박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상흔점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이제 상흔, 이게 스카링,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코노믹 스카링이 발생해요.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레벨 다운 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영영 못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있었어요. 러우 전쟁이 없었다면 경제가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러우 전쟁을 겪고 이렇게 축 내려왔다가 다시 예전의 경로로 못 돌아가는 거죠. 네. 이 차이값이 이코노믹 스카링이에요. 네. 경제적 상처인 네. 거죠. 그걸 또 스카링 이펙트, 네. 상흔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나 러우 전쟁과 같은 상처를 우린 겪었어요. 네. 근데 24년이 되면 상처의 그 기억이 사라질 겁니다, 점차. 그죠? 네. 아마 코로나19 얘기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미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워지는데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흉터처럼. 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네. 상처의 흔적이. 코로나19 때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했고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또 러우 전쟁까지 가미해서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그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를 채택하다 보니 경기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징후입니다. 경기 침체에서도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년까지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물가 기조가 24년에도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를 또 여전히 유지해야 되니까 경기 침체의 양상은 더 지속되는 장기화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남아있다. 그게 24년 경제니까 상처의 흔적처럼 흉터처럼 러우 전쟁 코로나19는 머릿속에 지워질지 모르지만 우리 리얼 이코노미 실물 경제 속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처의 흔적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중동 정제, 네.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앞으로의 그러한 전쟁이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매번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주로 국제유가 급등이에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다 보면 그게 물가에 반영이 돼요.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80%가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원유예요. 네. 말 그대로 산유국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동이 불안해지면 국제유가가 불안해집니다. 네. 근데 이 중동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그냥 국지전으로만 끝나버리면 국제 유가 상승폭을 크게 견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하는데 만약에 이란의 참전으로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일종의 뭐 간접 참전으로 무기 지원이라든가 혹은 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양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고 장기화로 간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최대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배럴당. 그러면 다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럼 심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의 가정 전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확전될 것인가를 좀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나 단언할 수 있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확전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경기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간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중동 전쟁이 확전되면 확전될수록 경기는 더 내려가고 물가는 더 올라가거든요. 네. 이 차이값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강한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어쨌든 중동 전쟁이 확전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제가 말씀드렸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은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뿐입니다. 네. 반대의 경로는 없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사라지거나 그 전제가 없어지거나 그만큼 24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환율 네. 좀 궁금했거든요. 네. 더 오른다. 네.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내년에도 유지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환율과 주식시장을 좀 묶어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선행성이에요. 근데 제가 24년 경제를 좀 말씀드릴 때 네. 그 첫 번째 그 20가지 트렌드를 네. 제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트렌드가 뉴 레짐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네, 네. 뉴 레짐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쉽게 말하면 그냥 그게 새로운 체제가 돼버린다. 네. 굳어져 버린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 잘 보시면 리얼 이코노미, 실물 경제에서는 고물가이면 더 힘들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더 힘들어요. 오르막 또 올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역시 힘들어요. 오르막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저성장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역동성을 잃어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VC들이 투자 안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면 리얼 이코노미는 더 안 좋아요. 경기 침체가 굳어져 버려요. 네. 근데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규모예요, 규모. 소비 규모, 또 기업들의 투자 규모, 정부 지출 규모. 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궁금한 것은 가격이에요. 근데 가격은 규모랑 달리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네. 앞에서도 그 리얼 이코노미와 자본시장, 자산시장 간에 엇박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특히 외환시장이나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달러가 나타날 것 같아. 그러면 외환시장에 달러를 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강달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네. 잘 생각해 보시면 2022년 10월 당시의 금리와 지금의 미국 기준금리를 비교하면 지금이 더 높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때가 더 높고 지금이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가 리얼 이코노미에서는 금리가 2%냐 5.5%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얼 이코노미에서는.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2%냐 5.5%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냐 앞으로 떨어질 거냐 앞으로 안 오를 거냐가 중요해요. 그게 공포감이거든요.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2년 10월쯤에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푸 4번 연속하면서 너무나 공포감을 느끼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내던지고 나왔어요. HTS 지웠어요.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공포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이 공포감이 더 심합니까? 그때가 더 심했습니까? 그때가 더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지죠. 5.5% 순간에 공포감이 드나요? 아니면 그 당시 금리가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올라갈 때 공포감이 드나? 이때 공포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주식시장에서 돈을 던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돈의 이동이 수요예요.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수요가 네. 늘어나는 거고 돈이 빠져나오는 거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요. 돈의 이동이 그 수요와 공급이니까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가격이기 때문에 돈의 이동을 통해서 수요 공급을 보시는 거고요.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가게가 얼마나 더 소비하나, 기업이 얼마나 더 신규 투자하나, 정부가 얼마나 더 정부 지출을 하나 그 규모를 보는 거니까 전혀 다른 것인데 동치로 보면 실수가 있는 거죠. 네. 심지어 경기 침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놓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 거라고도 생각하시는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예요. 지난해 GDP 규모보다 1.4%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낮은 것뿐인 거예요. 네.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을 좀 구분해 놓으셔야 되는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같이 겸해서 답변을 드려본다면 어쨌든 금리 인하는 중동 전쟁이라는 그 불확실성을 상수화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의 상황이라고 가정해놓고 답변 드린다면 미국 물가 상승률은 4분기 정도의 목표 수준에 부합할 것이고 그때 지점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언제쯤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24년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준금리 인하라는 할 거야라는 마음은 공포감이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네. 그리고 기대감이 들기 이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24년 1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게 뭘로 작용할까요? 그게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공포감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금리 인상할 거라는 공포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5.5%를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컨셉에서는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한 수준의 플러스 요인이에요. 근데 24년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하는 기대감을 이제 막 집중한단 말이죠. 네. 그때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계속 보유할까요? 달러를 팔까요? 달러를 팔죠.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꺾일 수 있죠. 네.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2020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경기가 그토록 악화됐는데 주가가 올라간 것은 금리 인하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돈의 이동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본시장은 그런 면에서 올해보다는 나아진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기대되는데요. 네. 너무 쉽게 이해했습니다. 예. 심리 사이클이 예. 어떻게 보면 선행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 실물 경제와 자본 자산 시장 간의 관계를 알고 계세요. 근데 선행성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항상. 네. 선행성. 네. 그 선행성은 왜 있을까요? 왜 먼저 선반영되는 걸까요? 심리인 거죠, 심리.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하는 거죠. 네. 실물 경제를 전망하고 네. 그리고서 심리적으로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네. 판단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실물 경제랑 같이 따라가면 네. 오를 때 놓치고 떨어질 때 사고 그러는 거죠. 반대로 가는 네.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같이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톱니바퀴라고 해요. 네. 물가라는 톱니바퀴, 금리라는 톱니바퀴, 혹은 뭐 그 밖에 다른 뭐 환율, 경기, 고용 이런 톱니바퀴들이 있고, 자본시장 톱니바퀴, 주식, 외환, 부동산 시장이라는 톱니바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돌진 않아요. 헛바퀴 돌 리는 없어요.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세 개의 바퀴는 굴러가고 하나만 안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톱니바퀴는 작고요. 어떤 톱니바퀴는 이렇게 커서 빨리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시고 자본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 네.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중국 경제의 흐름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또 세계의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 수 있을지 네. 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뭐 지대하게 높지만 세계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굉장히 재밌게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은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둘로 구분해 놓고 계산을 해보면 선진국 권역과 신흥국 권역인 거예요. 네. 근데 신흥국을 이제 IMF나 월드뱅크에서는 EMDE라고 표현합니다. 네.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네. 이 신흥개도국 권역과 그리고 선진국 권역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특히 선진국 권역이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이유는 미국 경제도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고요. 유러피언 국가들의 경제도 올해도 지독하게 안 좋았는데 내년도 역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권역이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EMD, 신흥개도국이라고 본다면 이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재밌게도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이 거의 비슷해요. 네. 4.0% 수준에서 유사해요.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선진국 경제가 안 좋아서인 거고, 신흥국 경제는 괜찮은 거예요, 나름. 네. 근데 이 신흥국 경제 중에서 중국 경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성장률이 대략 5.1%, 내년 성장률이 대략 4.5%, 5에서 4%대로 쭉쭉 떨어지는 경착륙에 가까워요.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더 뚝뚝 떨어지는 경착륙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것이고, 물론 아직까지도 4%, 5%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경제는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봐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 경착륙이라고 하고요. 뚝뚝 떨어질 때 계속 이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장을 이렇게 증설하고 인력을 충원시켜 놨는데, 성장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장 하나를 폐쇄해야 되고 기존 인력을 다 나가게 해야 되고 신규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악순환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냅샷으로 4%, 5%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가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중국 경제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게 우리 한국 경제, 실물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안 좋고요. 다만 이런 안 좋은 요소들이 있지만 안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기업들도 이런 현상 속에서 적절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파트너국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걸 이제 디리스킹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디리스킹 전략을 펼쳐나가는 기업들은 생존하거나 더 기회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기업들은 그 리스크를 떠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꾸준히 드리는 말씀은 어렵다, 뭐 굉장히 안 좋은 경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걸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인 거지, 준비된 맞아요. 날을 만들자인 거지, 어려우니까 포기하세요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실물 경제와 자산 자본 시장 간의 관계도 따로따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도
있어도 그 안에서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경제를 바로 알고 접근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리가 됐습니다. 2024년 경제 전망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예. 자,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교수님께서 2024년 경제 전망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그냥 훑어주셨잖아요. 네. 한국 부동산 시장, 네. 미국 부동산 시장, 음. 가격 어떻게 보세요? 네.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네. 유지할 것인가? 네.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미 케이스 앤 실러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월쯤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했죠. 그리고 지금 수준이면은 전고점을 갱신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높은 금리에 누가 집을 산다는 말입니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 마음을 저도 위로해드리고 싶고 공감해드리고 싶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놓으셔도 좋아요. 나의 호주머니 사정이 시장이 아니다. 나의 호주머니 사정을 놓고 보면 이렇게 높은 금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10억을 대출받아서 아파트 분양받으란 말입니까? 나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나의 사정인 거예요. 그건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그런 분들도 일부 구성이 되고 대출 조금만 받아도 집 살 수 있는 분들도 일부 편입되어 있고 대출 전혀 없이도 10억 이상 현금 자산가, 500억 이상 현금 자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의 움직임도 시장을 상당히 결정짓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시장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높은데 어떻게 집 사라는 말입니까? 라는 말씀하시지만 이 금리가 높다 낮다의 그 개념은 아마도 지난 20년, 21년에 경험했던 금리가 너무 낮아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의 금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뉴 레이짐이라고 설명했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면 실물 경제는 더 억압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그 고금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네. 그게 이상한 금리가 아닌 게 돼요. 처음에는 5.5%가 이상한 금리죠. 왜냐하면 0%대 금리를 경험했으니까. 근데 5.5% 금리 속에 1, 2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또 새로운 기준이 돼버려요. 이상한 금리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근데 물론 그 고금리가 부담이 되는 계층은 시장으로 돈을 유입시키기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들은 시장에 돈을 유입시켜요. 그게 돈의 유입을 만들고 수요를 만들고 그게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거라고 설명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뉴 레이짐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리얼 이코노미와 자본시장 간, 자산시장 간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어떤 연결고리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전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도 마찬가지죠. 근데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이 시장을 볼 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단무지 가격 올라요. 햄 가격 올라요. 김 가격 올라요. 쌀 가격 올라요.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도 올라요. 인건비도 오릅니다. 그러면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김밥을 안 올릴 수 있습니까? 김밥 가격은? 그래야죠.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서 집값이 안 오르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집 가격이 사실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르는 게 아닐 정도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요. 지금 0.03% 오르고 있거든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근데 0.03% 오르는 게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1%라고 한다면 주간 단위로 그러면 0.03% 오른 건 사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명목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집을 얼마만큼 돈을 주고 사는지에 대한 명목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실질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오르고 있는 현상이 실질 가격으로는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올라요. 그럼 이런 물건을 작년에 10,000원 주고 사다가 올해는 20,000원이나 줘야 이 물건을 바꿔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 적이 없어. 물건은 그대로예요. 가격만 2배 올랐죠. 그럼 제가 갖고 있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졌죠. 네. 이제는 10,000원짜리로 이걸 못 사요. 그럼 집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여전히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집가격은 그대로 유지된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23년 상반기까지 집가격이 떨어졌는데 많이 안 떨어진 거 아니냐?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않은 개념인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 집값 조정된 요 정도의 조정폭은 상당히 많이 조정된 거예요. 또 역시 지금 반등세로 전환된 거지, 반등세로 전환된 것은 명목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율만큼도 집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건 명목가격, 명시되는 집을 돈 주고 사는 얼마입니까? 10억이요. 그럼 10억짜리 그 집값이 오르는 거일 뿐이지 10억에서 10억 1천, 10억 5천 이렇게 오르는 현상인 것 뿐이지 이 집의 가격이 오를 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사실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좋지 않은 자산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데 네. 돈을 현찰로 들고 있으면 제일 손해인 거죠. 네. 지금 증명해 드렸잖아요. 물건 가격이 2배로 오를 때 나는 현찰만 갖고 있으면 작년 현찰로는 분명히 이걸 하나 바꿀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2배로 줘야 이 현찰을 바꾸니 여러분 월급을 현찰로만 집에다 금고 만들어 놓고 현찰을 쟁여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그 금고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상상하셔도 돼요. 네. 인플레이션은 제가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그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에 그 나무 바가 있죠. 네. 아이스크림.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돈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아이스크림 녹고 있어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돈이 녹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서 집 가격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와 같이 부동산을 보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만 보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밥 가게 할머니는 김밥 가격을 올려잡는 게 정상인데 건설사는 분양 가격을 올려잡는 게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입장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냉혹하게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요. 건설사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요. 그게 정당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가 목적인 건설사가 건설 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분양 가격만 올려잡지 않으면 분양을 하겠습니까? 건설 공급을 안 하죠? 네. 아파트 공급을 안 하죠? 아파트 공급 안 하면 아파트 가격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냉혹하게 보시잖아요. 거시경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셔야 된다. 오히려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망을 보셔야 됩니다. 당위론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저보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옳습니까? 오르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 말씀하시면 저는 그 질문의 답변을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라고 답변 드려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옳아요. 그런데 저는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게 오를지 오르는 게 오를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오를지 떨어질지를 전망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집값이 미미하게나마 오르고 물가는 강하게 오르는 국면에서 현찰의 형태로만 돈을 들고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죠. 전세 보증금으로 들고 있는 게 현찰의 형태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에 저축하는 거랑은 달라요. 은행의 저축은 이자 수익률이 발생하니까 인플레이션 이 문제를 해치시킬 수 있는 수단이 돼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저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들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는 이렇게 발생하고 그리고 집값은 요만큼 상승하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네. 2년 전에 전세 보증금 10억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셨다면 그 10억이 지금 2년 후에 10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고 대응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실 것인가. 네. 집을 사셔라 마시라는 것은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외로 집값이 떨어지긴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알고 우리가 경제를 살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2024년 경제 전망 오늘 시원하게 훑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을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